워싱턴 현지 시각 새벽 2시. 보통이면 대통령 집무실조차 불이 꺼져 있을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긴급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대상은 다름 아닌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트럼프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군 주둔비로 매년 1,000억 달러를 내라. 그렇지 않으면 미군 전부를 철수시키겠다. 이 발언은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 국가적 모욕이자 사실상의 인질극이었습니다. 새벽에 떨어진 이 정치적 핵폭탄에 서울은 물론 워싱턴까지 동시에 혼돈에 휩싸였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특히 주목한 건 이 발표 방식이었습니다. 보통 동맹 간 민감한 협상은 최소한 외교 채널이나 비공식 교감을 통해 사전에 조율됩니다. 그러나 이번은 달랐습니다. 트럼프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언론에 노출되는 방식으로 전격적으로 압박을 가한 겁니다. 금액도 상상을 초월하는 1,000억 달러였죠. 과거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했던 인상분은 수십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숨에 20배 이상을 뛰어넘은 겁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동맹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려는 시도라고 봅니다.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돈을 내는 고객으로 격화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한 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트럼프가 왜 하필 지금, 그것도 한밤중에 이런 발표를 했을까요? 제 생각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대선을 앞둔 정치적 계산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지지하는 강경 보수층을 향해 내가 동맹에게서 돈을 뜯어냈다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아시아 전략과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군사적 독립성과 기술 발전이 너무 빠르게 성장하자 미국 입장에서 불편해진 겁니다. 특히 KF-21 전투기, K9 자주포, 천궁성 같은 무기 체계가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미국산 무기 판매의 직접적인 경쟁자가 되었죠. 트럼프의 요구는 그 불안감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받은 건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기회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협박을 한다는 건 곧 한국이 이미 독자적 안보 역량을 갖췄다는 걸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꼴 아닙니까? 게다가 만약 한국이 굴복하지 않고 자주적인 길을 선택한다면 오히려 동북아 전략의 중심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확실히 이동하게 됩니다.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일 겁니다. 일본 언론도 이 사안을 예민하게 다뤘죠. 만약 미국이 한국에서 철수한다면 일본은 사실상 동북아에서 고립된다는 우려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자랑하던 미일 동맹도 결국 한국을 거쳐야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던져 보겠습니다. 미국이 철군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쉽지 않습니다. 한반도는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 요충지입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미국은 스스로 아시아 패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발언은 전술적 협박일 뿐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동의합니다만 그렇다고 한국이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협박이 현실성이 떨어진다 해도 그 자체가 국내 정치와 국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하니까요. 실제로 트럼프의 발언이 보도되자 서울 증시는 곧장 하락했고 원화 환율도 출렁였습니다. 해외 언론은 트럼프의 1,000억 달러 요구는 동맹을 흔드는 초대형 변수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역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런 상황이야말로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그늘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낼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사실 한국의 산업 역량과 기술 수준을 고려하면 미국의 압박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삼성은 이미 반도체 세계 1위를 지키고 있고 현대와 기아는 전기차 분야에서 미국 빅3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화와 LI지넥스원은 미사일 방공체계에서 세계 최상위권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나라에 1,000억 달러 내라는 건 국제사회가 봐도 무리한 요구입니다. 한국이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간다면 오히려 일본과 중국을 제치고 동북아 질서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1,000억 달러 최후 통첩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미국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한국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과 규모가 이번만큼 충격적이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에도 워싱턴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이 더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때 논의된 액수는 대략 수억에서 수십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미동맹이라는 틀 안에서 타협이 가능했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수준은 아니었죠. 특히 2019년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었죠. 구체적으로 5조 원 가까운 액수를 언급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그때도 국민적 반발이 상당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보호를 받기 위해 조공을 바치는 나라인가? 라는 비판이 나왔고 국회에서 여야가 모두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는 정권 차원에서 심각한 외교 갈등을 피하려 했기 때문에 결국 일정 부분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전과 달리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큽니다. 국민적 자존심 문제이자 국가적 전략의 문제이니까요.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1970년대 닉슨 독트린 이후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전으로 인해 국방비 부담이 커지자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너희가 더 내라는 식의 요구를 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죠. 하지만 그 시절의 한국은 경제력도 군사력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약했습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GDP 세계 10위, 반도체와 조선, 배터리와 방산에서 세계 최상위권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처럼 일방적 요구를 수용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한국이 예전처럼 미국의 압박을 무조건 수용한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제 생각엔 한국 사회 전체가 들끓을 겁니다. 이미 이번 1,000억 달러 요구 소식만으로도 한국 여론은 굴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제적으로 선택지가 없어 미국 요구를 감내했다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첨단 무기 체계를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심지어 핵무장 옵션까지 고려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즉, 과거의 종속 구조를 반복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역사는 반복되지만 조건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약소국이었지만 지금은 세계 시장을 뒤흔드는 중견 강국이자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현대차가 전기차 시장에서 GM을 추월하며 한화와 LI진엑스원이 나토 국가들의 미사일과 방공체계를 공급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여전히 과거처럼 돈 내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미국이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동의합니다만 저는 한 가지 우려도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따라서 일부 보수 세력이나 언론은 그래도 미국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 동맹을 유지하는 게 우선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미국은 협박을 통해 돈을 얻어내려 했지만 결국 동맹을 깨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한국을 잃는 순간 동북아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상대할 발판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트럼프의 한밤중 최후 통첩이 전해진 직후 서울 청와대는 사실상 전시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상황실 불이 밤새 꺼지지 않았고 국가안보실, 국방부, 외교부 고위 관계자들이 긴급히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화를 마치자마자 참모들을 불러 모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000억 달러?
이건 협상이 아니라 모욕이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방식의 압박에 굴복할 수 없다. 이 발언은 곧 청와대 내부의 기류를 바꾸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과거 정부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신중론을 택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오히려 정면 대응 기조가 강하게 자리 잡은 것이죠. 당시 청와대 내부에서는 두 가지 노선이 충돌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요구가 아무리 과도하더라도 외교적 타협을 통해 시간을 벌자는 온건파의 의견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번 기회에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오히려 한국의 자주 국방 노선을 강화해야 한다는 강경파의 입장이었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의외로 신속하게 강경 노선 쪽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첫째, 국민 여론이 이미 굴욕은 안 된다 쪽으로 기울고 있었기 때문이고, 둘째, 한국의 산업 군사 역량이 예전과 달리 자주 대응할 수 있는 단계에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우리가 스스로 방위비를 마련하고 자주적으로 대응할 힘이 없는 나라라면 이 요구를 받아들이는 게 현실적 선택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삼성, 현대, 한화, 포스코가 버티고 있는 한 우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굴욕적으로 돈을 내느니 차라리 독자적인 길을 택하겠다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실제 산업계와 군사계가 청와대에 보낸 보고서와도 맥락이 맞아떨어졌다는 겁니다. 최근 한화가 미사일 방공체계 수출을 늘리고 있고 현대중공업이 잠수함 및 구축함을 연달아 수주하고 있으며 삼성은 차세대 반도체 공급망에서 미국을 압도하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이런 자립 기반을 확인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에 맞서 싸울 자신감을 얻은 것이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경하게 맞서는 게 국내 정치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지만 외교적으로는 위험하지 않을까요? 특히 트럼프 같은 인물은 상대가 굽히지 않으면 더 큰 압박을 가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실제로 철군 시나리오를 추진한다면 한국의 안보 공백은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그 점을 정확히 역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철군은 미국 자신에게 더 큰 손해를 가져옵니다. 미국은 한국을 잃으면 동북아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할 거점을 잃습니다. 일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워싱턴 전략가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계산은 단순합니다. 트럼프가 허세를 부리고 있을 뿐 실제로 철군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우리가 당당히 맞서야 한다. 그리고 만약 미국이 정말로 철군을 한다면? 그때는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선언하고 자주국방 체계를 완성할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자신 있게 나오는 건 바로 이런 양면 계산 덕분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청와대의 긴박한 분위기는 오히려 국민적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군요. 사실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트럼프의 요구 직후 한국 국민의 70% 이상이 1,000억 달러를 낼 바에는 차라리 독자 핵무장을 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민심을 등에 업고 이재명 대통령은 굴욕적 타협은 없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낼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청와대는 단순히 방어적인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능동적으로 미국과 맞서는 전략을 택한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이 발표된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는 마치 전쟁터와도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동시에 긴급 토론을 열었고 본회의장 안에서는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습니다. 한쪽에서는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선 돈을 내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고 다른 쪽에서는 이건 국가적 모욕이며 미국의 협박에 절대 굴복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 입장에 발맞춰 굴욕 협상은 없다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반면 일부 보수 야당 의원들은 동맹이 깨지면 한국 안보는 공백 상태가 된다며 우려를 표했죠. 하지만 흥미로운 건 보수 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다는 점입니다. 일부는 여전히 전통적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도 트럼프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데에는 동의했습니다. 1,000억 달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액수이고 설령 낸다 해도 미국이 진정으로
한국을 지켜줄지 보장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는 곧 국회 전체 분위기가 미국에 대한 무조건적 순종에서 조건부 협력 혹은 자주적 대응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제가 주목한 대목은 국방위원회 청문회에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한 의원이 우리는 이미 K9 자주포, 천궁3, KF-21 전투기 같은 첨단 무기를 독자 개발했다. 이 무기들이 세계 시장에서 러시아와 미국 무기들을 제치고 수출되는 상황인데 왜 아직도 미국의 해구산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하느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도 사실상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죠. 이 장면은 국회가 단순히 미국과의 갈등을 우려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대안으로서 자주 국방과 심지어 독자 핵무장까지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봤습니다. 특히 한 젊은 의원이 우리는 미국에 1,000억 달러를 내느니 그 돈으로 독자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미사일 방어망을 확충하는 게 낫다고 주장하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는 여론과 국회가 이미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도 강경 발언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거 같으면 이런 발언은 반미로 몰려 정치적 리스크가 컸을 텐데 이번엔 오히려 애국적 입장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국회가 끝내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면 그 정치적 파급력은 어디까지 미칠까요? 제 생각에는 미국 의회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 의회도 이미 트럼프의 요구가 동맹을 해친다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 국회가 정식으로 1,000억 달러 거부 입장을 내면 미국 내부 반트럼프 진영은 봐라, 우리의 동맹이 떠나가고 있다라며 정치적 무기로 활용할 겁니다. 동의합니다. 실제로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스 같은 주요 언론은 한국 국회의 반발이 트럼프의 전략을 흔들고 있다. 라는 논조의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 국회의 움직임이 단순히 국내 정치 차원을 넘어 미국 대선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건 과거와 완전히 다른 풍경입니다. 예전에는 한국 국회의 목소리가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경우가 드물었지만 지금은 한국이 가진 경제 군사적 비중 덕분에 그 발언 하나하나가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000억 달러 요구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한국 사회는 단순한 불만 수준을 넘어 분노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자발적인 촛불 집회가 다시 열렸고 시민들은 굴욕은 없다. 우리는 미국의 속국이 아니다. 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는 1,000억 달러면 우리 핵잠수함 10척을 건조할 수 있다. 그 돈으로 차라리 자체 핵무장을 하자라는 글이 수십만 건씩 공유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반미 감정을 넘어 한국 사회가 자주적 안보를 요구하는 강력한 민심으로 번진 겁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여론의 흐름이 세대와 이념을 초월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반미 구호가 주로 진보 진영에서 나왔다면 이번에는 보수 성향 시민들조차 1,000억 달러는 지나치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60에서 70대 고령층에서도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느냐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국민의 75% 이상이 1,000억 달러를 낼 바에는 자주국방을 선택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시적 분노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의 문제로 승화된 겁니다. 저는 특히 언론의 논조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과거 주요 언론들은 한미동맹의 균열은 위험하다는 논조를 유지했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중앙지, 방송사, 심지어 보수 언론까지 일제히 이건 동맹을 가장한 협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 신문은 사설에서 1,000억 달러면 사실상 방위비가 아니라 조공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실었습니다. 언론이 이렇게 강경하게 한 목소리를 낸 건 매우 이례적인데 이는 곧 국민적 분노가 얼마나 거센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민심의 폭발이 단순히 순간적인 감정일까요? 아니면 장기적인 전략 변화로 이어질까요? 제 생각에는 이번 사태가 한국 국민들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국 사회는 미국을 절대적 보호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충분히 독립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퍼지고 있죠. 예를 들어 젊은 세대는 K9 자주포, KF-21 전투기, KSS-3 잠수함 같은 무기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를 근거로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 이후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만약 미국이 철군한다면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80%를 넘겼습니다. 즉, 젊은 세대 군인들조차 미국 없는 안보체제에 대한 두려움보다 자주 국방을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떠나면 우리는 위험하다라는 공포가 지배적이었는데 이제는 미국이 떠나면 오히려 기회다라는 인식으로 바뀐 것이죠. 게다가 이 민심의 폭발은 일본과 중국에도 파급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 국민들이 자주 국방을 외친다 는 소식을 다소 두려운 시선으로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여전히 미국 의존도가 높고 자위대의 전력은 독자적으로 중국이나 북한을 견제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세계적 방산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국민적 결집이 실제 군사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이 일본에겐 위협입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이징은 한국 내 민심이 독립적 핵무장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사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곧 중국의 전략적 계산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000억 달러 요구가 알려지자 한국 못지않게 워싱턴 정가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미 의회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내에서도 이건 동맹을 지키는 게 아니라 파괴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의 한 의원은 청문회에서 우리가 동맹을 인질로 삼는다면 결국 잃는 것은 미국 자신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사실상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훼손한다는 내부 고발이 공론화된 겁니다. 흥미로운 건 단순히 의회만이 아니라 군부와 행정부 내 관료들까지 반기를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펜타곤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주한미군 철수는 단순한 비용 절감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할 능력을 상실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한 미군 장성은 언론 인터뷰에서 한반도는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전략적 허브다. 이를 포기하는 건 스스로 목을 조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평소 군 장성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의 결정을 비판하는 걸 꺼린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이런 강력한 반발을 알면서도 왜 이 요구를 밀어붙였을까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선 전략입니다. 나는 동맹국에서 돈을 뜯어낼 만큼 강력한 지도자다라는 이미지를 국내 지지층에게 보여주려는 거죠. 둘째는 협상의 기술입니다. 트럼프는 언제나 최대치를 요구한 뒤 일부만 얻어내도 성공이라고 선전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 국가 간 동맹이라는 점입니다. 그가 잘못 건드린 겁니다. 동의합니다. 실제로 미국 내부에서도 트럼프가 동맹을 거래로 착각한다 하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한국은 돈이 아니라 전략적 가치로 미국 옆에 있다. 트럼프는 그 가치를 계산할 줄 모른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게다가 월가 역시 불안해했습니다. 한국이 만약 독자 핵무장으로 간다면 이는 동북아 군비 경쟁을 촉발시키고 결국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트럼프의 최후 통첩은 미국 자본시장에도 불안을 심어준 겁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일본과 관련된 미국 내 논쟁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만약 한국을 압박하다가 잃는다면 일본만으로 중국과 북한을 상대할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사실 미국 내부에서도 일본의 군사적 한계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위대는 헌법적 제약으로 인해 공격적 작전 능력이 제한적이고 미사일 방어 능력조차 한국의 천궁3나 L3보다 뒤처집니다. 그러니 워싱턴이 한국을 놓칠 경우 일본은 오히려 미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네, 트럼프의 요구가 워싱턴 내 균열을 드러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의회는 반발하고, 군부는 우려하고, 언론은 비판하고, 금융시장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여전히 자기 정치적 이익만 계산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균열이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 반트럼프 세력이 한국은 소중한 동맹이다 라는 논리를 강화해 줄 것이고, 이는 한국이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는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1,000억 달러 최후 통첩을 날리고 심지어 철군 가능성까지 언급하자 일본 정부는 즉시 비상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관저는 새벽부터 외무성, 방위성 고위 관료들을 불러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첫 보고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에서 발을 빼면 일본은 사실상 동북아에서 고립된다. 이 문장은 회의장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미국의 확고한 동맹에 기댄 채 안보 무임승차를 해왔는데 갑자기 그 기둥이 흔들리자 패닉 상태에 빠진 겁니다. 일본의 문제는 단순히 불안 차원이 아닙니다. 실제 군사적 역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위대는 헌법 구조 제약으로 인해 공격적 작전 능력이 사실상 제한돼 있습니다. 게다가 미사일 방어 체계도 한국의 천공 3나 L3에 비해 성능이 뒤처집니다. 도쿄신문은 일본의 이지스 체계가 한국의 K 방산 기술에 밀리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죠. 그러니 한국이 독자 노선을 걷는다면 일본은 스스로 방위비를 급격히 늘려야 하고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미국에 더 매달릴까요? 아니면 한국에 손을 내밀까요? 제 생각엔 양쪽 다 시도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중국과 북한이라는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미국이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일본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신형 ICBM 발사 실험 때 일본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현무미사일과 KAMD 체계를 통해 즉각 대응 시나리오를 가동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의 방위망이 없으면 동북아 전체 방어망이 뚫린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일본 재계에서도 불안이 감지됩니다. 니케이 신문은 일본 대기업들이 한국이 독자 핵무장에 나설 경우 일본은 국제 경쟁에서 완전히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군사력뿐 아니라 기술력과 경제력에서 이미 일본을 추월했기 때문에 안보 불안까지 겹치면 일본은 더 이상 동북아의 주도국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결국 일본이 두려워하는 건 미국 철군 자체보다도 그 공백을 한국이 채우며 지역 패권을 쥐게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일본 언론의 보도 태도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 사회가 들끓고 있다. 자주 국방과 핵무장이 현실적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일본 정부에 지금이야말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평소 한국을 깎아내리던 일본 언론이 이렇게까지 현실적 조언을 내놓는 건 드문 일입니다. 그만큼 일본이 위기감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이 직면한 딜레마는 뚜렷합니다. 한국의 고개를 숙이면 그동안 쌓아온 우월한 위치라는 환상이 무너지고 미국만 바라보다가는 동북아 안보에서 고립됩니다. 결국 일본은 어느 쪽을 선택하든 굴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은 이번 사태를 통해 일본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국민적 자존심을 회복하고 국제적으로는 동북아의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순간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1,000억 달러 최후 통첩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과 북한은 즉각 환영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공식 브리핑에서 동맹은 대등해야 한다. 특정 국가가 일방적으로 상대국을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미국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평양의 조선중앙통신은 아예 노골적으로 미국이 남조선을 돈으로 협박한다. 남조선 인민은 눈을 떠야 한다라고 조롱했습니다.
언뜻 보면 두 나라 모두 즐거워하는 분위기였지만 실제로는 내부에서 큰 불안이 퍼졌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미국의 압박을 계기로 독자 핵무장 노선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는 한국이 핵 보유국 클럽에 들어서는 겁니다. 이미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과 우라늄 농축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공식적으로 핵무장을 선언하지 않았을 뿐 실제 기술적 준비는 거의 끝나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베이징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미국을 비난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추진하면 동북아 판도가 완전히 바뀐다 라는 경고 보고서가 연이어 올라왔다고 합니다. 북한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평양은 처음에는 선전 매체를 통해 한국을 조롱했지만 정작 내부 군부 회의에서는 긴장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가진 가장 강력한 카드가 바로 핵무기였는데 한국이 독자 핵무장에 나선다면 그 카드는 힘을 잃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첨단 재래식 무기 체계에서도 이미 북한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현무 미사일, KF-21 전투기 등은 북한이 상대하기 어려운 무기들입니다. 여기에 한국이 핵억지력까지 갖추면 북한은 사실상 군사적 발언권을 잃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중국과 북한 모두 미국과 한국이 갈등하면 좋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그 갈등이 한국의 독자 노선으로 이어질까 두렵다라는 모순된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은 경제적으로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선언하면 일본 역시 핵무장 논의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동북아 전체가 군비 경쟁에 휩싸입니다. 이는 중국 경제에 치명적입니다. 지금도 경기 둔화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방비를 대폭 늘려야 한다면 중국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점은 국제 여론입니다. 서구 언론은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가 오히려 한국의 핵무장을 정당화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베이징과 평양 모두에게 악몽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동안 이들은 한국이 핵을 가지면 국제사회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오히려 한국이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을 주었습니다. 즉, 미국이 스스로 동맹을 흔들었기 때문에 한국이 독자 노선을 걷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베이징과 평양은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제 생각에는 당분간은 공개적으로 한미 갈등을 환영한다는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물밑에서는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견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겁니다. 중국은 아마 한국과의 경제 협력 채널을 이용해 압박을 시도할 것이고 북한은 도발 강도를 조절하며 한국이 핵개발 논의에 본격적으로 들어서는 걸 방해하려 들겠죠. 하지만 이런 시도는 근본적으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한국 사회는 자주 국방이라는 흐름에 올라탔고 국민적 지지가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000억 달러 최후 통첩 이후 청와대와 국회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내부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핵억지력 독자 확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는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핵무장 옵션을 검토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발언이 정치적 금기처럼 여겨졌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습니다.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가 사실상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핵우산에 기대지 말라는 메시지로 해석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은 방어적 태도를 벗고 능동적으로 핵무장을 논의하는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 논의가 단순히 정치적 레토릭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실제 전문가 집단과 산업계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원자력연구원, 카이스트, 서울대의 핵물리학자들이 기술적으로는 이미 준비가 끝났다라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한 보고서에는 한국이 의지만 있다면 6개월 안에 전술핵 개발은 가능하다라는 문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허한 주장이나 구호가 아니라 실제 기술적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원전 건설을 가장 많이 수출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체코, 폴란드 신규 원전 수주 경험을 가진 나라가 핵 개발을 못할 리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핵무장을 즉각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시그널을 던졌다는 겁니다. 그는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은 더 이상 모욕을 감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필요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곧 핵무장도 고려 대상임을 의미했습니다. 과거 어떤 대통령도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곧 한국 정치가 한 단계 진화했음을 보여줍니다. 즉, 미국의 눈치를 보며 자기 검열을 하던 시대가 끝나고 국가 생존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한국이 실제로 핵무장을 추진한다면 국제사회가 제재로 압박하지 않겠습니까? 과거 인도,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개발했을 때도 강력한 제재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12경제 대국이니 타격이 클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인도나 파키스탄과 상황이 다릅니다. 첫째, 한국은 이미 세계 경제의 핵심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노을 핵심 산업에서 한국 없이는 글로벌 시장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만약 한국을 제재하면 그 피해는 곧바로 미국, 유럽, 일본 경제에 돌아갑니다. 둘째, 한국은 민주주의 선진국이자 미국의 오랜 동맹국입니다. 국제사회가 한국을 북한이나 이란처럼 다룰 수는 없습니다. 셋째, 이번 사태의 발단이 미국의 무리한 요구였다는 점에서 오히려 국제 여론은 한국에 동정적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라는 논리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게다가 일본과 중국의 반발은 오히려 한국의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평화헌법의 틀 안에서 제약을 받고 있고 중국은 내부 경제 위기로 군비 경쟁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면 일본과 중국은 시끄럽게 반대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 막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국제사회는 한국은 합리적이고 기술적으로 준비된 민주국가라는 인식을 가지게 될 겁니다. 저는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000억 달러 요구가 촉발한 파장은 정치권을 넘어 재계까지 번졌습니다. 특히 한국을 대표하는 3대 그룹, 삼성이 현대의 하나가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들 그룹 총수들을 불러 만약 미국의 압박이 계속된다면 우리 산업계는 자주 국방을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놀라울 정도로 자신감 넘쳤습니다. 삼성 관계자는 우리는 이미 반도체와 AI 분야에서 미국을 넘어섰다. 핵심 기술과 자본이 충분히 있으니 국가가 원한다면 방산과 전략 무기 체계에도 투입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은 사실상 기술적 뇌관을 쥐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압박해도 AI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에서 삼성의 우위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반도체는 핵무기 개발에도 필수적입니다. 탄도미사일 유도 장치, 인공지능 기반 조기 경보 시스템, 심지어 핵잠수함의 제어 장치까지 모두 반도체가 핵심인데 삼성은 이미 세계 최정상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돈을 내라라고 압박하면 오히려 삼성은 우리 기술 없이는 당신들이 못 버틴다 라고 역공할 수 있는 위치에 선 겁니다. 현대 역시 움직임이 빨랐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곧바로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한국은 독자적으로 핵잠수함을 건조할 기술력을 이미 확보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핵잠수함은 핵무장의 핵심 플랫폼입니다. 지상 배치 핵무기보다 은폐성이 뛰어나고 장기간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미 세계 최대 조선소와 잠수함 건조 경험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차세대 KSS-3 잠수함을 성공적으로 진수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현대가 나서면
한국은 미국 도움 없이도 독자적인 전략 핵전력을 완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화는 최근 몇 년간 한국 방산의 주역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천궁-3, L3 같은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발했고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한화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만약 국가가 독자적 억지력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미사일, 로켓, 위성 체계까지 전면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사실상 민간 군산 복합체가 정부와 함께 움직이겠다는 선언이죠. 이는 미국의 군산 복합체 못지않은 힘을 한국도 구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삼성이 현대의 한화가 전면적으로 참여한다면 한국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단순히 핵무기 보유국을 넘어 동북아의 전략산업 군사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그토록 강조하던 해구산조차 필요 없는 독자 억지력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은 세계 시장에서 일본과 중국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재계가 군사적 협력에 소극적이고 중국은 정부 중심이라 민간 창의력이 억눌려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민간 대기업과 국가가 함께 움직이니 압도적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실제로 글로벌 시장의 반응도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삼성, 현대, 한화가 정부와 한몸처럼 움직이면 한국은 세계 최초로 산업 기반 핵강국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력이 강하다는 차원을 넘어서 산업, 기술, 군사력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초강대국 모델을 의미합니다.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만약 한국이 독자 핵무장과 산업 결합을 성공시킨다면 미국의 동북아 영향력은 급격히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000억 달러 최후 통첩, 그리고 한국 내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독자 핵무장 시나리오는 곧바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길처럼 번졌습니다. 뉴욕 월스트리트에서는 코스피와 원화 환율을 주시하며 연일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투자은행 JP모건은 보고서에서 한국이 독자 핵무장에 나서면 아시아는 군비 경쟁에 돌입하고 이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직결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의 산업 기술적 역량이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새로운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즉, 세계는 충격과 기대가 뒤섞인 복합적 반응을 보인 겁니다. 유럽 시장도 크게 출렁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증시는 한국 방산 관련 기업 주가가 급등하는 반면 일본 방산 기업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독일 언론은 한국이 동북아의 새로운 군사, 산업 패권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죠. 일본은 지금까지 평화헌법이라는 이름으로 안보 비용을 낮추며 경제 성장을 누려왔는데 이제는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일본이 그 우위마저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겁니다. 유럽 투자자들은 냉정하게 현실을 봅니다. 군사, 기술 결합에서 한국은 성장하는 나라이지만 일본은 정체된 나라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중국 금융시장도 요동쳤습니다. 상하이 증권거래소에서는 방산, 반도체 관련 종목이 급락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하면 중국은 동북아 군비 경쟁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는 중국 경제에 치명적 부담이 됩니다. 이미 부동산 거품과 내수 위축으로 고전하는 중국 경제가 국방비까지 급격히 늘린다면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는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홍콩 언론은 한국의 독자 노선은 베이징의 경제 전략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국제금융기관들의 이중적 분석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위기라고 말하지만 속내는 기회라는 겁니다. 예컨대 스위스 UBS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동북아 긴장을 높일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은 세계 방산 시장의 20% 이상을 장악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즉, 위기가 곧 투자 기회라는 것이죠. 실제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진엑스원 주가가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고 한국 조선소들이 건조하는 잠수함
구축함 관련 해외 주문도 급증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계 시장이 요동치는데 한국 경제는 타격을 받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을까요? 제 생각엔 분명히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이라는 글로벌 공급망의 넥스트 허브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커질수록 세계는 한국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일본과 중국은 불안 요인으로만 인식돼 투자 매력이 줄어듭니다. 즉, 세계 시장에 충격하는 한국에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실제로 블룸버그 통신은 사설에서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가 한국을 자주 핵무장으로 몰고 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한국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세계는 지금 위험 국가가 아니라 능력 있는 국가를 찾고 있는데 한국은 바로 그 조건에 부합합니다. 기술, 산업, 군사, 민주주의에 올갖춘 나라죠. 저는 이번 사태가 국제 금융시장에 단기 충격을 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을 안보 경제 복합 투자처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1,000억 달러를 요구한 뒤 미국 내부는 겉으로는 단일 대우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곳곳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먼저 미 의회입니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내 합리적 성향 의원들조차 이건 동맹 파괴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한 공화당 의원은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략 요충지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를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이는 국가 안보를 도박에 거는 것과 같다. 그리고 펜타곤, 즉 국방부의 우려는 더욱 강렬했습니다. 내부 보고서에는 주한미군 철수 시 인도, 태평양 전략 전체가 붕괴된다 라는 문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장성은 비공식 간담회에서 만약 우리가 한국에서 물러난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하루도 안 돼 그 공백을 채울 것이다. 일본만으로는 방어선이 유지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군부는 오래전부터 한반도를 전략적 다리목, 촉포인트로 인식해왔습니다. 트럼프의 요구는 이 다리목을 스스로 끊겠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여기에 NATO 동맹국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독일, 프랑스는 공식 성명을 통해 트럼프의 방식은 동맹의 신뢰를 흔든다라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나토 내부에서는 오늘은 한국, 내일은 유럽일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유럽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증액을 요구해온 전례가 있기에 이번 사태는 유럽에도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을 향한 압박이 결국 미국과 전체 동맹망을 동시에 약화시키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왜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는 걸까요? 단순히 대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일까요? 아니면 더 큰 전략적 계산이 있는 걸까요? 저는 전자의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트럼프는 늘 쇼맨십 정치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해왔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뜯어냈다는 이미지는 미국 보수 유권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대가입니다. 그는 국내 정치적 이득을 위해 동맹의 근간을 흔들고 있고 이로 인해 한국이 독자 핵무장 옵션을 검토하게 만드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사실 이건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트럼프의 요구는 전 세계에 미국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검토하는 순간 일본과 대만, 심지어 독일과 폴란드 같은 유럽 국가들도 유사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동맹 네트워크를 송두리째 흔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트럼프는 단기적 정치 이익을 위해 장기적 전략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이런 반발이 오히려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미 의회와 군부, 나토까지 반발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우리는 피해자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독자 노선을 검토한다. 라는 논리를 국제사회에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 논의에
국제적 명분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모든 갈등과 논란 끝에 이재명 대통령은 드디어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청와대 본관에서 태극기를 배경으로 선 이 대통령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요구에 1,000억 달러를 지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굴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술을 갖고 있고 의지를 갖고 있으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발언은 그 자체로 역사적 선언이었습니다. 단순한 방위비 협상 거부가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 독자적인 길을 걷겠다는 세계적 선포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며 1960년대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나토 통합군 사령부에서 탈퇴하며 독자 핵무장을 추진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그것과 비견될 만큼 상징적입니다. 과거 한국 지도자들이 미국이 필요하다라는 수동적 메시지를 내놓았다면 이번엔 정반대였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이 말은 곧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구걸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동북아 질서의 균형추가 바뀌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발표된 정부 보고서에는 한국은 6개월 내에 전술핵 개발 능력을 보유할 수 있으며 2년 안에 전략핵무기까지 완성할 수 있다라는 구체적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국내 과학자들과 방산업계가 이미 준비를 마쳤음을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현대의 잠수함 건조 능력, 하나의 미사일 시스템 조울 이 핵심 인프라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선언이자 실행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 선언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80% 이상의 국민이 1,000억 달러를 내느니 독자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 라는 답을 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수만 명의 시민이 모여 해구사는 우리가 만든다. 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부의 독단이 아니라 국민적 의지와 결집이 대통령의 입을 통해 국제사회에 선포된 것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선언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반향을 일으킬까요? 제 생각에는 미국과 일본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할 겁니다. 미국은 우리가 동맹을 잃고 있다라는 불안에 휩싸이고 일본은 한국이 핵을 가지면 우리는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는 좌절에 빠질 겁니다. 반면 유럽과 신흥국들은 한국의 선택을 이해하거나 심지어 환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민주주의와 첨단 산업을 동시에 갖춘 책임 있는 강국이기 때문입니다. 인도나 파키스탄의 핵무장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동의합니다. 실제로 유럽 언론은 이미 한국이 새로운 드골이 되었다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추진하면 이는 단순히 군사력 확대가 아니라 글로벌 파워 밸런스를 재편하는 사건으로 기록될 겁니다. 특히 동북아에서 중국과 일본이 동시에 불안에 떠는 가운데 한국은 오히려 중심에 서게 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언이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급격히 끌어올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역사적 선언 이후 워싱턴의 기류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1,000억 달러 아니면 철수라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는데 이제는 미 의회와 군부, 심지어 백악관 참모들까지 한국을 붙잡아야 한다는 쪽으로 기류가 변했습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의 한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잃는 순간 인도 이 태평양 전략은 끝난다. 일본과 관만으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할 수 없다. 이 발언은 곧 미국이 스스로 인정한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한국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펜타곤 내부 보고서에서도 이런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선언하거나 추진할 경우 미국의 억지 전략은 통제력을 잃는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해구산이라는 명목으로 동맹국들을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독자 억지력을 확보하면 미국의 관리력은 무너집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건 미국이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에서 한국은 더 이상 종속국이 아니라 동등한 핵심 파트너라고 썼습니다. 여기서 일본과의 비교가 흥미롭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에 철저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위대는 독자적 작전 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핵무장도 정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반면 한국은 방산 수출 세계 5위, 원전과 반도체 기술 세계 정상, 그리고 이미 검토 중인 독자 핵무장 옵션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일본은 지켜줘야 하는 파트너지만 한국은 함께 가야 하는 파트너가 된 겁니다. 이 차이가 바로 동맹의 역전 현상을 설명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앞으로 한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갈 겁니다. 하나는 공개적으로는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물밑에서는 한국을 달래려 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한국의 기술 산업 역량을 더 깊게 끌어들이려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삼성 반도체나 현대조선소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돈을 내라고 말해도 결국 미국 산업과 군사 전략은 한국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이미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보잉사가 한국조선소에 군수함 건조 협력을 요청했고 미 국방부는 한국산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공동 연구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이는 곧 미국이 한국을 붙잡지 못하면 스스로의 군사 능력에 타격을 입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미국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군사 차원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은 현대 기아 없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반도체는 삼성과 SK 하이닉스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미국 해군조차 자국 조선소 대신 한국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해도 산업, 군사, 경제 삼각축에서 한국은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가 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언과 청와대, 국회의 결단, 그리고 삼성, 현대, 한화 같은 산업 거인의 합류 이후 한국은 이제 더 이상 해구산의 수혜자가 아니라 억지력을 가진 독립된 주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제사회는 이 변화를 한국의 억지 시대, 커리언 디테런스 에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반도 방어 차원을 넘어 동북아 전체 질서를 한국이 주도한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군사 경제의 기술력을 동시에 결합해 독자적 안보 체계를 구축했고 이는 곧 주변국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위대는 여전히 제약 속에 있고 경제력도 한국에 추월당한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도쿄는 이기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이징은 겉으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게 될 경우 자국의 전략 균형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북한은 자신들의 유일한 카드인 핵 억지력을 잃게 되죠. 한국의 억지 시대가 열리면서 주변국들은 모두 계산기를 다시 두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억지력은 단순히 군사 무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산업과 기술, 그리고 국민적 결집에서 비롯됩니다. 삼성의 반도체는 세계 군사 장비와 인공지능 무기의 핵심 두뇌 역할을 하고 있고 현대조선소는 핵잠수함을 포함한 차세대 해군 플랫폼을 건조할 수 있습니다. 한화와 LI진엑스원은 미사일 방공체계로 이미 나토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이런 산업적 기반 위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는 기술과 의지로 억지력을 확보한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이는 곧 한국식 억지 시대의 특징이자 미국이 중국이 일본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억지 시대가 단순히 한반도 안보를 넘어 국제사회에 어떤 파급 효과를 줄까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동북아 군비 경쟁을 촉발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주도권을 확실히 세울 겁니다. 둘째,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은 안보 리스크가 아니라 안보 자산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무기 수출은 급격히 늘어나고 한국에 대한 투자도 오히려 안정적이라는 인식이 퍼질 겁니다. 역설적으로 한국의 억지 시대는 경제적 번영을 함께 가져올 수 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이미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가 한국의 방산 체계를 도입하려 경쟁하고 있고 중동 국가들도 한국의 독자적 억지력 모델을 배우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한국의 전략적 영향력이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수출형 경제 국가에 머무르지 않고 전략적 억지력을 가진 안보 모델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억지 시대는 하나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미국에도, 일본에도, 중국에도 휘둘리지 않는다. 이 메시지가야말로 한국 국민들이 오랫동안 원해왔던 것이고 지금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굴욕적 협상의 시대를 끝내고 당당히 세계 질서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